오늘은 이제 오행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행을 배우고 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태어에서 시작해서 음과 양, 양이 다시 또 나눠져서 오행으로 지금 나눠진 상태고, 오행에서 목과 양의 성질인 목과 화의 간단한 성질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이 다시 또 분화가 됩니다. 나눠지죠. 음이 나눠져서 금과 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과 수의 성질을 오늘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의 성질이기 때문에 양과는 다르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양의 경우에는 한자를 그대로 살려보자고요. 양의 경우에는 산골짜기에 있는 도마뱀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도마뱀은 무엇을 좋아한다? 해를 좋아한다. 일광욕을 좋아한다. 왜? 변온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게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해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를 상징화시킨 게 한자 양이기 때문에 가장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해가 곧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 하면은 열정적이다, 활발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반대인 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응축되어 있고 딱딱한, 응고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과 수의 경우도 역시 이것에 비해서 다르지가 않다. 그거를 약간 좀 분화시킨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금과 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갑골문을 보면은 이런 형식입니다. 이게 이제 쓰기가 너무 귀찮아지니까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바꾼 거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붕이죠, 지붕. 그리고 여기는 붓두막입니다. 붓두막에서 우리가 풀무라고 하나?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주입시켜서 붓두막에서 불을 일으켜서 쇠를 만드는 그 작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 여러분, 쇠금입니다.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딱딱하죠. 금보다 딱딱한 거는 없다고 보면 되죠. 일단 오행에 비춰서 봤을 때는 딱딱하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파생되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딱딱하다. 왜 딱딱하냐? 어떠한 흩어져 있는 물질을 불을 이용해 가지고 응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실이 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 같은 경우에도 딱딱하잖아요. 근데 금보다는 덜 딱딱하죠. 그래서 이제 목의 성질이 양의 성질이고 고집이 있는 성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니까 성격으로 그것을 바꿔 말한다면은 고집이 있는 성격이에요. 그렇다면은 의아한 점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뭐냐? 다 각각의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분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목, 화, 토, 금, 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건데, 5가지 성질로. 근데 왜 같은 성질이 가지고 있으면은 모트로 일부러 구분을 했냐? 목이네, 금이네 이러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구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같은 딱딱함이지만 나무의 딱딱함과 금의 딱딱함은 다르다는 거는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른 거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내실이에요.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불이라는 어떤 화학물질을 가공을 시켜서 물질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응축된 상태가 매우 강하다. 나무는 딱딱하긴 하지만 금보다는 약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데 진취적인 거예요. 일견 진취적인 고집이 있다는 거죠. 가령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 공부를 해야겠어. 학습 목표를 잡아야겠어. 뭘로?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인기 있는 직업이 뭐죠? 변호사도 좀 한물 간 것 같고, 아무튼 회계사? 나는 이제 회계사가 될 거야. 여러분 이건 간짜짜입니다. 나는 회계사가 될 거야. 공부 목표를 잡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유혹의 과정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야, 나가서 술 먹고 오자. 야, 저기 재밌는 거 생겼다는데 놀러 가자. 이런 걸 모두 다 물리치고 학습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걸 바로 진취적인 고집이라고 하는 거고, 금의 성질을 가진다면은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학습 목표를 잡고 진취적으로 고집스럽게 학습만 하는 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금의 고집이란 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 화, 토, 금, 수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물질들을 형상화시켜서 대표적인 대명사격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막 퍼뜨리는 거잖아요. 우리 저번에 한번 해봤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은 고집이 있다, 딱딱하다. 그러면은 성격으로는 고집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행동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 방식.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아주 익히 들어온 인, 의, 얘는 좀 쓰기가 힘드니까 간짜짜로 쓰겠습니다. 예, 지, 신.
인의 예지 신이라는 대표적인 그 인간의 행동 방식 있잖아요. 이것도 목화토금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 딱딱함은 고리타분한 딱딱함이 있어서 예절, 목은 예, 이런 식으로 변환, 치환이 되는 거거든요. 자, 금은 의입니다. 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리예요. 의리. 의리 있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나는 회계사가 되겠어. 회계사가 목표야. 공부에만 매진해야지 라고 했는데 옆에서 야 어떤 친구가 야 저기 새로운 술집 생겼대. 한번 같이 술 먹어보러 가자 라고 했을 때 금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목의 성질을 가진 고집과는 다르게 그래 우리가 몇 년 우정이냐, 우리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리가 있으니까 너와의 나와의 연대, 이거 잘못 썼네요. 연대감은 강해. 그렇기 때문에 간다. 왜? 우리는 의리니까. 남자는 의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고집을 금의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드려서 말씀드리자면 목은 바깥으로 향하는 진취적인 성향의 고집스러움이라면 금은 안으로 향하는 고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형성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반, 아까 전에 말한 너와 나의 몇 년짜리 우정, 아니면은 가정, 내가 꾸준히 지켜온 가정, 아니면은 나의 고장, 내가 살고 있는 고향, 이런 거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얘기하면 충이라고 하죠. 충성.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고집스러움이다. 한마디로 이제 애국지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금의 성질을 가진 거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금의 성질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오행 중에 유일하게 인위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자연물과는 다르게 한자에서 보면은 부뚜막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디 굴러다니는 이제 세금인데 돌도 의미를 하잖아요. 딱딱하니까. 돌이라고 하면은 이제 차라리 이렇게 돌석자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멩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형상화가 됐을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지붕에 사람이 만든 풀물을 썼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어떠한 물질에 가공이 들어갔다. 가공 절차가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자연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문명화된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문명화니까 그거를 성격으로 혹은 성질로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련됐다. 여러분 이 세련자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되게 세련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금의 재련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씻을 새자고 이거는 단련할 단자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쇠를 막 이렇게 녹여가지고 칼을 만들든 무슨 귀금속을 만들든 어떻게 하려면은 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달금질이라고 하죠. 한번 달구고 그 다음에 땅땅땅땅 망치로 두들겨야 돼요. 땅땅땅땅 달구고 망치로 재련.
달궜더니만 자연에서는 본 적 없는 번쩍번쩍거리는 검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연이나 원시에 반대되는 개념인 문명 혹은 세련됐다 이런 거를 의미해요. 오행 중에 유일하게 인위적인 것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금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멋쟁입니다. 성격이나 이런 직업적으로 봤을 때도 디자이너 있죠.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세련된 가공업을 하는, 예를 들면 보석 가공사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다. 세련됐다 이런 거 성질. 그러면은 이제 세련됐다는 거를 반대로 말하면은 성격으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가 될까요? 성격으로 말을 해본다면은 세련됐다는 거는 아까 전에 칼이 대표적으로 세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예리하잖아. 예리한 거는 이제 물건에 말하는 거고, 이걸 성격적으로 치환을 해보자고요. 성격적으로 치환을 해보면 뭐야? 민감해. 그쵸? 과민해.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금이 많으면은 성격적으로는 예민하다, 과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금 할 때 이제 고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전에 내향적으로 내실 있는 고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적으로는 우직할 수가 있다. 우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전에도 의리를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금이. 의리, 바깥으로 얘기하면 충입니다. 결국에 직업적으로 봤을 때 군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행을 다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분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양이 생기고 오행이 생기고, 그럼 오행이 또 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금도 또 분화가 돼요. 금의 성질 중에서도 세심하고 작고 소심한 금이 있고, 대범하고 막 엄청 휘두르는 탱크 같은 금이 있고, 이렇게 또 분화가 되거든요. 금의 성질 중에서도. 근데 만약에 이제 금의 성질이 맞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세심한 일종의 바늘 같은 금이 많다면은 수술 이런 쪽에 굉장히 소질이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를 한번 볼게요. 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잖아요. 이건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되게 직관적이죠. 이 내천자가 이거잖아요. 내천자였었겠죠, 원래. 근데 이제 내천자는 말 그대로 개천을 의미해야 되니까 내천자 안에 물살의 흐름을 형상한 거죠. 이걸 이렇게 썼는데 이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직선하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에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자를 보면은 바로 이 성질이 이해가 되죠. 자, 물. 어떠한 성질이 의미가 되나요? 흐른다고 했잖아요. 유연함이 뛰어나다. 유연성. 근데 유연성인데
뭔가 좀 다시 또 뭔가 뭐랑 겹친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아까 전에 목의 고집과 금의 고집이 비슷한데 왜 다른 걸 쓰냐라고 말을 한 것처럼 유연성, 뭐 유도리 이거잖아요. 이건 화의 성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 역시도 막 불길이 치솟으면서 여기저기 막 뿜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형체가 막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 역시도 유연성이라고 하면 왜 화와 수를 일부러 구분했나? 라는 걸 또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본다면은 아까 전에 목과 금처럼 마찬가지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목과 금처럼 외향이냐 내향이냐를 보면 되거든요. 불의 유연성은 외향,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목처럼 진취적인 외향적 유연성이라면은 물의 경우에는 내향, 즉 응축되는 것을 우리가 음에서 수가 갈라져 나왔잖아요. 음의 성질에서. 그러니까 응축되는 것을 지향하는 응축지향적 그러니까 내향적 유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향 안으로 응축되는 유연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봤을 때 물은 형체가 없습니다. 담기는 대로 그 형체가 바뀌잖아요. 그릇에 담기는 그릇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가 도가에서 보면은 상선약수라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죠? 물처럼 여기에도 맞추고 저기에도 맞추고 하는 게 최선의 생존 방식이다. 이런 도가의 노자의 그 노자님의 이 철학인데 물은 형체가 없습니다. 다만 모였을 때, 즉 응축됐을 때의 그 상황을 보자면은 바다를 떠올리시면 되세요. 물이 모이면은 바다잖아요. 응축돼 물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상황.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가라앉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깊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착성을 의미하게 되고 이것은 침착한 직업적으로 이거를 치환을 해본다면 침착하게 하는 직업 무엇이 있을까요? 학자가 있겠죠. 학자, 연구는 어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엉덩이로 하는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속된 말로. 이제 엉덩이로 하는 직업이라고 말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여리저리 머리를 뇌를 막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 물처럼 흐르는 물처럼 여기저기 쑤시는 거예요. 다만 침착하게. 이게 바로 유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향적인 유연성. 그래서 그 저돌적으로 막 추진하는 사업가적인 그런 화의 성질은 아니고 수의 유연성이란 머리 앉아서 뇌, 상상, 정신세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 직업적으로는. 그리고 이거를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가라앉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우울하다. 이제 뭔가 내향적이다, 내성적이다, 뭐 그런 거죠. 우울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성질을 많이 가진 분들은 겨울을 조심해야 돼요. 겨울에 이제 태양빛이 급격히 떨어지는 음의 시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수의 성질이 많이 가져 있으면은 가뜩이나 성격이 그런데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건강 측면에서는 유의해야 될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그 바다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구가 칠알이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흔히 해외라고 하잖아요. 해외가 무슨 말이냐면은 바다의 바깥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를 넘어가려면은 바다, 특히나 먼 나라, 원양어선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먼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 바다를 넘어가야지만 새로운 세계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학자도 굉장히 어울리지만 물류 이런 것을 담당할 수도 있어요. 물류가 이제 화물선을 막 가지고 화물을 가지고 그 계약을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류 쪽에 해당할 수 있고, 이제 바다 건너서 외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외국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뭐 통번역사거나 아니면은 해외 교수 이런 식으로도 직업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아니면은 이제 외국어에 출중하다 보니까 외교관 이런 쪽으로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지금 이 얘기는 좀 더 어려운 거라서 지금 뭐 말씀드려도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물이란 거는 오행인데, 오행을 그 신체 기관으로 치환을 시키면은 물은 귀를 의미하거든요. 물이 왜 귀를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좀 복잡하니까, 철학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하다. 그래서 가수가 될 수 있는 자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화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면요. 이제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주를 우리가 이제 그 사주 푸는 방식을 여기 전문용어로 통변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변 방식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이제 살도 있습니다. 신살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도화살이 강화되어 있는 물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가수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세요, 여러분? 좀 이게 굉장히 오행까지 하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슬슬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저 이렇게 답글이나 이런 걸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행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실제 4주 가지고 이제 한번 그걸 오행만으로만 한번 이게 어떤 사람의 사주라는 걸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 한번 어떻게 하면 괜찮을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구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행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거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음과 양 나눠졌는데 그러면 4행이지 왜 5행이냐?
제가 그때 맨 처음에 했던 영상에서도 그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행이지 왜 오행이냐? 토가 지금 얘기를 안 했죠. 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토를 하려고 하는데, 토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난도가 극강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냥 한번 이렇게 흘려듣고 계속 이제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것보다 토는 그 중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중재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서 설명을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한번 다음에 토 하면은 이제 오행은 마무리되고, 그럼 이제 오행이 마무리되면은 다시 또 분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죠? 오 다음에는 10. 우리가 이제 10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자를 가지고 풀이하는 물상론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알아야지 딱딱 이해가 잘 됩니다. 사주 풀이하는데. 그 한자를 모르고 그걸 사주를 푼다는 분들은 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물상론까지 이제 슬슬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행, 물상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뤄지는 거죠. 이런 방식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꾸준하게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인생에 여러분들 사주를 한번 풀면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히 계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